안녕하세요. 요즘처럼 춥고 건조한 겨울에는 하루가 더 길게 느껴집니다. 다들 불을 조심하고 건강을 조심하고 계시죠? 저는 30대 남자로 소방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힘든 일주일을 보낸 후 휴가날 가만히 식탁에 앉아 맥주를 마시는 것이 요즘 제 습관입니다. 오늘도 맥주 한 캔으로 피로를 씻어내다가 문득 생각나는 친구가 있어 이렇게 몇 글자를 써 내려갑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쌀쌀하고 차가운 겨울이라는 계절에 참 잘 어울리는 친구가 있는데요. 그 아이와의 인연의 시작은 중학교 때입니다. 제 눈에 자꾸만 거슬리던 여자아이가 한 명 있었습니다. 작은 키에 바짝 마른 체형은 바람이 신에서 가는 미세한 징검다리 같아 보였고, 생김새도 좋지 않았는데 기운 넘치고 활발한 그 아이와 함께 지낸 순간들은 참 즐거웠었습니다. 불면증 같은 것이 있는 것처럼 보였던, 툭 치면 쓰러질 것 같은 모습이었어요. 웃지 않는 표정이었지만 가끔 웃게 되면 분위기가 달라지는 인상적인 아이였습니다. 제게는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어딘가는 모르게 닮아있는 독특한 분위기를 가진 그 아이에게 끌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친구가 되었어요. 그 아이는 속으로 말을 잘 하지 않았지만 저는 친구가 되기 위해 그를 찾아 다녔던 것 같아요. 친구가 된 후에는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그가 왜 항상 웃지 않는 얼굴을 지었는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김혜선이야, 오늘 엄마가 떡볶이를 해주신다는데 학교를 마치고 나서 우리 집에 놀러 갈래? 너희 어머니도 떡볶이를 해주신다는 걸 알아? 당연하지. 너희 어머니는 못 하셨어. 우리 엄마가 말이야. 그래? 한 번도 해주신 적이 없어서 근데 나 못 갈 것 같아, 경환아. 왜냐하면 우리 엄마의 떡볶이가 진짜 맛있거든. 맛있겠다. 근데 나는 오늘 학교 끝나고 전단지 알바를 해야 해서. 전단지 알바? 야, 우리 중학생인데 벌써부터 무슨 알바를? 넌 모르는 그런 세계에 살고 있구나. 나는 몇 시까지 가는데 잠깐 먹고 가는 것도 안 돼, 안 돼. 5시까지 도착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내 돈까지 가려면 30분이 걸려. 그래서 버스를 타면 10분 만에 갈 수 있잖아. 에이, 내 돈까지 가는데 왜 버스를 타야 하지? 조금만 일찍 서두르면 걸어서도 충분히 갈 수 있어. 어쨌든 난 너희 집에 놀러 못 가. 너 혼자 많이 먹어. 평소에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면서 버스도 탑니다. 돈 아끼는 습관이 몸에 배어있던 나의 친구 혜선은 그렇게 아꼈지만 늘 돈이 없었어. 중학교 때부터 몰래몰래 전단지를 나눠주며 돈을 벌었고,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는 편의점이나 고깃집에서도 일했어. 이렇게 힘들게 번 돈은 자기 자신을 위해 쓰지 않고 있었다. 늘 아빠의 빚을 갚는데 보태야 했었습니다. 야, 조경환, 나 이번 주부터 고깃집에서 아르바이트 하는데 놀러 와라. 고깃집에서 내가 그 작은 몸으로 도대체 무슨 알바를 하는데? 그냥 서빙하는 거야? 야, 몸이 작다고 무시하냐? 내가 너보다 힘도 더 세단다. 작은 고추가 맵다는 말 모르냐? 그래도 힘들 것 같은데 세상에 힘들지 않은 일이 어디 있어? 너도 나중에 다 커봐라. 이 누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될 거야. 너 평일에는 저녁에 편의점 알바까지 하잖아. 난 그래도 편의점 알바보다는 고깃집 알바가 좀 나은 것 같아. 더 좋을 것 같아. 일단 냄새가 맛있다. 알겠지? 무슨 말인지. 너 주말에 놀러와. 혜선이가 우리를 초대해서 고깃집에 가기로 했다. 북적거리는 사람들 사이로 연기가 피부에 스며들며 퍼져나왔다. 그리고 혜선이가 바쁘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았다. 낯설고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처음 혜선이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을 때와 같았다. 그때 카운터에서 모르는 사람의 담배를 계산해준 모습이 떠올랐다. 혜선이는 여전히 우리 중 고등학생으로 혼자 어른이 되어가는 모습이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항상 안타까웠다. 돈을 벌고 공부도 하면서도 좋은 것을 추구하는 혜선이를 보면서 고등학생이 하는 아르바이트에 대해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혜선이는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밤마다 잡힌 월급 때문에 고통을 겪었지만 시간을 쪼개어 일하고 작은 일자리에 몰두했지만
그 결과는 피로와 통증, 옷에 배인 고기와 담배 냄새뿐이었습니다. 혜선이가 벌어들인 돈은 한 번에 모두 보지 못하고 부모에게 갚아야 했습니다. 혜선이의 노력과 희생은 숨기기 힘들었으며 이것이 점차 드러나면서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혜선이는 아직도 그때의 자신이 따돌림을 당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혼자 겉돌았던 것뿐이라고 말합니다. 상큼하고 달콤한 오렌지처럼 아이들 사이에 껴있는 자신은 항상 힘들다고 느꼈습니다. 무채색으로 얼룩진 혜선이의 세상 속에서 다른 이들의 삶은 눈살을 찌푸리게 할 정도로 새콤하고 혀를 마비시킬 정도로 달기만 한 것이었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그런 혜선이를 항상 안타깝게 여겨서 혜선이 곁에 항상 머물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혜선이처럼 너무 새콤하고 달큰한 오렌지 같지 않아서 덜 익어서 떫은 맛이 나는 감처럼 그 아이의 곁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런 제 마음을 혜선이도 알고 있었는지 어두운 표정으로 있으면서도 제 앞에서만큼은 저는 항상 밝은 아이였습니다. 그럴 때면 제 세상은 무채색이 조금씩 무지갯빛을 띠곤 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혜선이라는 소녀와 좋은 친구가 되고 싶었죠. 제가 혜선이보다 잘 사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친구였습니다. 잘 산다고 해도 평범한 축이었고 부자는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것 역시 쉽게 가질 수 없는 행운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도시 외곽에서 꽃농장을 운영하셨습니다. 알록달록 예쁜 꽃이 피기까지는 많은 땀방울과 정성이 필요했고 우리 부모님은 정성껏 땀방울로 꽃을 키워내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는 꽃 농장 아들이었기 때문에요. 꽃을 수확하는 과정을 알고 있는 것처럼 저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저마다 가지고 있는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혜선이의 흥미를 끄는지도 모릅니다. 꽃의 이야기를 알고 있는 것처럼 혜선이의 이야기도 알고 싶어졌었거든요. 어쨌든 입학이나 졸업, 여러 기념일과 행사가 다가올 때면 우리 집은 항상 정신없이 바쁘게 되었습니다. 물이 들어오면 그것을 막아야 하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그런 시즌에는 정말 매일같이 부모님께서 지친 얼굴을 보았어요. 꽃 농장에서의 일은 일거리가 많고 몸이 힘들지만 밤마다 허리와 팔다리, 온갖 살을 떼어내야 하는 곳이 하나도 없는 곳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이야기가 마음 한 구석에 항상 자리 맡았습니다. 경화야, 왜 또 왔어? 그냥 집에 있는 게 좋을 텐데. 엄마는 돈가스를 해두었는데 그거 먹고 쉬세요. 왜 자꾸 실컷 밥을 먹으라고 할까? 나한테 힘이 얼마나 넘친다고 이해하면? 내가 너무 힘이 넘치면 어떻게 될까? 배고 너무 안 고픈가? 엄마, 아빠는 식사를 하셨을 텐데. 그러니까 밥 먹었겠지? 자꾸 농장 일을 하러 나가 달라고 하지 말고 학교 끝나면 집에서 밥 먹고 공부나 하세요. 왜냐하면 공부를 누가 집에서 할 수 있겠어? 학교에서 다 한 다음에도 바쁜 시즌뿐만 아니라 방과 후나 주말, 방학 때에도 부모님을 도와가며 지냈습니다. 중학생 때는 아버지가 도박 빚이 없다는 사실에 감사했죠. 고등학생 시절엔 여러 부위가 아파 부모님들께 미안한 마음이 들어 조금이라도 건강하고 착한 아들로 남기 위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농사 손길을 돕는 저를 존경해 주시는 듯 했는데 때로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처럼 일당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안녕 엄마, 오늘은 떡볶이 말고 다른 거 먹을래? 그럼 뭐 먹고 싶어? 뭐라도 먹고 싶으면 말해봐. 농장에서 있을 거니? 농장 가서 일이라도 할래? 엄마, 아빠 식사했어요? 왜 또 말 안 듣고 농장 가려고 해? 엄마, 아프면 기분 좋아하는데 엄마도 다치면 좋을까봐? 기분 나쁘지 않지만 엄마가 아프면 기분이 엄청 안 좋아요. 저는 엄마 아빠보다 한 살이라도 젊은데 더 힘이 좋잖아요. 갈 때가 됐다 하면 부려먹어 이기적이고 큰 아들을 어쨌든 농장으로 보내겠어요. 엄마는 항상 학교를 마치면 맛있는 것을 해주시겠다고 하고 먹고 싶은 것이 있다면 말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학교를 마치기만 하면 그냥 농장으로 가겠다고 말하는 저희 가족은 화목한 편이었어요. 슬플 일도 없었고 마음이 힘들 일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화목함이 오래오래 지속되길 저는 간절히 바라는 만큼 엄마 아빠는 저가 올바르고 좋은 사람으로 자라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셨습니다.
부모님께서 아르바이트비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일당은 저에게 매우 귀중한 교육이었습니다. 직접 일을 하면서 벌어들인 돈이기 때문에 허투루 사용하고 싶지 않았고 어떤 어려운 일이라도 끝까지 끝내면 달콤한 보상이 기다린다는 교훈을 가르쳐주는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칭찬과 기분 좋은 일당을 받기 위해 더욱 노력하여 부모님을 도와주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일당입니다. 알바생님. 얼마인가요? 3만 원입니다. 엄마, 아빠 둘이서 하셨다면 하루 가득 걸릴 일을 경환이랑 함께 하니까 반나절 만에 마무리되었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알바생님, 중학생 때 받았던 3만 원 일당을 생각하면 고등학생이 될 때마다 5만 원씩 모아서 그러자 돈을 모으는 재미가 더욱 크게 느껴졌습니다. 부모님을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그 돈을 절대 사용하지 않고 저축했습니다. 돈이 필요할 때는 부모님이 늘 용돈을 주시기 때문에 받은 돈을 사용할 이유도 필요가 없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6년 동안 꾸준히 모으니 그 돈도 상당한 금액이 되었습니다. 대략 200만 원 정도였죠. 처음에는 특별한 생각 없이 돈을 모았는데 계속 모으다 보니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생이 되고서야 나름 뛰어난 아이디어가 떠올라 대학 진학 시 부모님께 말씀드리려고요. 엄마, 돈을 잘 보관해 두었기 때문에 아빠는 지금까지 아르바이트비 명목으로 주신 용돈으로 대학 등록금을 모으려고 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부모님들이 깜짝 놀랄 것이라고 믿었고 좀 더 기특한 아들로 취급해 주실 것이라고 희망했습니다. 3학년이 시작되었고 모은 돈을 보며 정말 뿌듯했습니다. 부모님께 언제쯤 말씀드려야 할지 상상하며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께서 각 반 학생들을 상담하는 시간을 가져주셨습니다. 이때 어느 대학에 입학하고 어떤 전공을 선택해 나중에 어떻게 취업할지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진지한 대화의 시간이었습니다. 공부를 잘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는 친구들은 밝은 표정을 지었고 공부를 소홀히 하고 미래에 대해 자신이 없는 친구들은 우울한 표정을 짓곤 했습니다. 저 또한 상담을 피할 수 없었고 혜선이 또한 상담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교무실에서 마주친 혜선이의 얼굴은 다른 아이들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걱정이 들어 무엇을 물어야 할지 망설입니다. 참담한 표정으로 함부로 물어보기 힘든 질문들이 머릿속을 떠올렸습니다. 지켜보고 있는데 혜선이는 복도에 철퍼덕 주저앉으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아, 나 대학 포기해야 하는 건가 봐. 왜? 나 그냥 가난해서 힘들 것 같아. 매점에서 아이스크림 먹으러 갈래?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내가 살게. 살게? 뭘 같이 좀 사줄까? 속이 뚫릴 때까지 사치 부릴 거야? 오늘 속이 뚫릴 때까지 사치를 부릴 거랬다고 큰 소리를 내며 말하는 혜선이는 매점에 도착해 한참을 고민한 뒤 아이스크림 하나와 삼각김밥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얘야, 조경환, 너도 먹고 싶은 거 하나 선택해봐. 오늘은 내가 산다. 진짜? 그럼 나도 아이스크림 그거로 괜찮겠어? 나 지금 할 말이 엄청 긴데 혜선이는 아이스크림을 입에 가져가며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집이 가난해진 이유와 현재 몇 개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지, 아버지의 현재 상황 및 어머니의 생활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혜선이는 이야기를 듣는 동안 입안에서 녹아내리는 아이스크림에 대해 이야기했고, 먹지 못하고 녹아버리는 아이스크림을 보며 아이스크림이 미웠습니다. 우는 걸 참으며 혜선이의 얼굴을 보지 않고 녹는 아이스크림을 보며 내 마음이 요동쳤지만 혜선이는 눈물을 참아내며 마음속까지 내려앉은 낙엽처럼 강물 위를 흘러가는 상황을 묘사했습니다. 잔잔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다. 학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 좀 하면 그래서 푼돈이라도 집에다 어떡하면 좋을 것 같아서 드릴까 생각했었는데 그러면 금방이라도 나아질 줄 알았던 건데 그때부터는 나 대학 갈 돈 조금이라도 모을 수 있을 줄 알았었지. 근데 그냥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거였던 것 같아. 등록금 모으기는커녕 아직도 아빠 빚을 갚는 데에 갖다 주고 있으니 뭐 대학 조금이라도 안 나온다고 큰일 나나 하면서 졸업해서 빨리 일자리나 알아봐야겠어. 오히려 잘 됐어. 왜 할 말 없냐는 게 내가 아무 말 안 하니까 더 착잡하네. 그게 아니라 아이스크림 안 먹을 거면 놔줘라.
이러다 다 녹을까봐 걱정하는 중인 것 같아. 야, 또 하나 더 먹고 싶은 거 사줄까? 안 돼, 벼룩하는 거를 준 대로. 안 먹을 거면 말해. 싫다고 해? 동정하는 말을 해도 위로는 안 해줄 거니까 그냥 아무 말이나 해보겠어. 보는 대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 순간에 가장 중요한 건 지금까지 감춰져 있던 혜선이의 진짜 속마음을 알게 된다는 점이었어요. 혹시 어울리지 않는 얼굴로 진지한 생각을 말하거나 감정이 앞서 위로를 하려고 하면 혜선이의 마음이 다시 굳게 닫힐까봐 두렵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뭘까 고민했어요. 어려운 가정 형편의 친구가 대학 등록금을 혼자서 마련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야. 이름이 분명해졌습니다. 대학을 포기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을 하는 친구가 있어서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혜선이가 짊어지고 괴로워하는 그 가난은 혜선이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답답했습니다. 그러던 중 문득 떠올랐습니다. 제 손 안에 200만 원 남짓한 돈이 있다는 것을요. 순간적으로 부모님 생각이 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부모님께 해드리려던 깜짝 이벤트는 포기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혼자서 가슴앓이를 하는 친구를 곁에서 마냥 지켜보기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할 수 있다면 망설이느라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일단 손을 내밀고 보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정 좋은 친구라고 생각한 친구였던 김혜선. 아빠 곁에서 시간을 보내며 한 푼 두 푼씩 모은 돈을 받는 혜선이의 입장에서도 조금 덜 부담스러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는 이동안 모았던 돈의 양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모아온 소중한 돈은 제 보물 1호이기도 했지만 이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은 제 친구 김혜선이었던 것 같았어요. 어떻게 나답게 말했을 때 이 돈을 준다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밤을 새워가며 생각했습니다. 분명 거절할 것을 알고 있었지만 김혜선이라면 왠지 짜증을 내지 않을 것 같기도 했는데 어이, 김혜선아. 알바 오늘도 편의점 알바 가잖아? 편순이가 편의점 안 가면 어디 가려고 하는 말에 대한 그녀의 대답이 너무 싱긋했어요. 알겠어. 수고해. 그럼 뭐야? 밤에 봐야지. 혜선이가 방과 후에 편의점으로 가는 정보를 입수하고 아르바이트가 끝나는 시간에 맞추어 모아둔 돈을 챙겨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멀리 편의점 문을 열고 나오는 혜선이가 보였습니다. 아, 이후에요. 긴장해서 굳어버린 입모양을 괜히 풀어보았습니다. 좋아하던 여자애한테 고백하던 날처럼 비슷하면서도 다른 느낌으로 떨리고 또 떨렸어요. 김혜선 뭐야? 야, 조경환. 빨리 와. 저를 발견한 혜선이가 머리 위로 손을 막 흔들어 보였습니다. 기다리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입 밖으로는 빨리 오라는 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하지만 피곤한 하루의 끝에서 친구를 만나니 얼굴이 반가운 듯했습니다. 혜선이가 군말 없이 작은 발을 굴려 뛰어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꽤나 웃음이 났습니다. 바람에 날려 머리가 다 눌린 모습이 웃긴지 뛰어오는 모습이 들깨처럼 사나워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입 밖으로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을 수 없어서 저보다 한참 작은 그 아이를 품 안에 쏙 안았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장애물에 부딪혀 마치 그랬을 듯 혜선이가 조용한 목소리로 짜증을 냈습니다. 너 지금 뭐하냐? 놀라서 얼른 품에서 혜선이를 빼내주고 열받은 표정으로 씩씩거리는 혜선이에게 말했습니다. 급하게 몸을 돌렸어요. 미안해요. 너무 키가 작아서 안 보였어요. 죽을래? 아니에요. 아직 죽기엔 이르다면 안 돼. 죽으러 온 것도 아니고 배고파? 이 시간에 왜 배가 고프죠? 근데 너 어째서 왔어? 친구가 얼굴 좀 보러 오라고 하나? 그것도 안 돼요. 좋아하지 말고 왜 온 거예요? 말도 없이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 김혜선이 나한테 줄 게 있어서 이게 뭐예요? 너한테 왜 돈을 주나요? 나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모은 거예요. 하루에 3만 원씩 일해서 번 돈이야. 너 기억나요? 예전에 학교 끝나면 곧바로 부모님 농장으로 가는 거, 그때부터요. 6년을 모아온 돈이야. 요약하자면 이 마음이 코 찔찔이 시절부터 꼬깃꼬깃 모인 돈인 거야. 그러니까 그 코 찔찔한 돈을 왜 내게 줘? 너 대학 등록금을 내라고 말하는 건가?
근데 그냥 내가 받아갈까 봐 걱정돼서 말해. 그건 내 보물이야. 이러다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빌려준다는 말이야. 내 대학 등록금을 왜 내가 걱정하고 빌려주고 그러는데? 아, 내가 그날 한 이야기 때문에 그래. 내가 이렇게 그동안 너한테 그런 소리 한마디도 안 하고 사는데 너 이럴 줄 알았더라면 말하지 않았을 텐데. 정말로 이런 거야? 너도 그렇게 받을 거냐고 물어보고 싶어 진짜. 다른 게 아니야. 동갑인 친구의 돈을 못 받을 이유는 또 뭐야? 아직 우리는 대출도 안 되는 나이인데 얼마나 억울하냐. 그래도 맘 놓고 빌릴 친구 하나 있으니 잘 된 거지. 너 진짜 나 같은 친구 든 거 복이야? 복 됐어. 짜증나게 하지 마. 나 안 받아. 혜선아, 짜증 내지 말고. 나중에 너 취직하고 살기 좋아지면 그때 이자까지 붙여서 갚으면 되지. 너나 모르냐? 나 무조건 받아낼 거야. 너한테 내가 언제 살기 좋아질 줄 알고 할머니 될 때까지 난 계속 가난해야 할지도 몰라. 근데 너 할머니 되면 나랑 친구 안 할 거야? 할 거지. 그럼 됐네. 혜선이는 결국 제가 전해준 돈을 받아들었습니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속으로 다행이라는 생각을 몇 번이나 한 것인지. 할머니가 된 모습을 상상했는지 모르겠어요. 할머니가 되면 나랑 친구 안 할 거냐는 말에 혜선이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로 할 거지 하고 대답하면서 결국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한 번 더 본 적 없는 늘 강하고 쌀쌀맞은 혜선이의 작은 눈물방울에는 저까지 코가 시큰했습니다. 어떡하지? 마치 태어나서 눈물을 흘리는 인간 자체를 처음 보는 것처럼 저는 당황하고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한 번 세상 밖으로 흘러나온 혜선이의 눈물은 쉽게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펑펑하고 하늘에서 쏟아지는 눈처럼 혜선이의 눈물도 펑펑 쏟아져 나왔습니다. 혜선이는 눈물을 멈추고 진정이 되려는 골뱅이 개틈에 핑합니다. 주저앉아 시간을 보냈다. 모르겠지만 그냥 옆에서 가만히 있어 주었고 시간이 흐르고 난 후 혜선이가 자리를 털고 일어나며 말했다.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아니었지만 진짜 꼭 갚을게 그 짧은 한마디가 얼마나 든든한지 몰랐다. 뭔가 엄청 멋있는 친구를 곁에 둔 기분이었다. 영화 속 한 장면의 명대사 같은 느낌이 말을 하면 혜선이가 무척이나 화를 낼 것이라 느꼈다. 혜선이는 물론 있고 나 또한 친구를 위해 등록금을 건네준 사실이 있다. 아무도 모르기를 바랐습니다. 사실 저희 두 사람 말고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누군가의 귀에 이 이야기가 들어갈 일도 없어야 했어요. 그런데 졸업식 날, 졸업식장에 저와 혜선이 사이에 있었던 일이 몇몇 사람들에게 퍼지고 그런 이야기들이 내 귀에까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야, 경환아. 오반에 민홍이한테 들었는데 너 그거 진짜 사실이야? 뭐, 아니, 너 혜선이 등록금 내줬다며? 지금 몇몇 애들 사이에서 소문나고 있어? 대체 누가 그런 말을 전하디 할 일이? 그렇게들 없냐? 남한테 관심들이 어쩌나 많은지. 야, 그래도 누가 뭐라 하는 것도 아니고 다 너 칭찬들 뿐인데 왜 이렇게? 까칠하군, 너. 혹시 나쁜 말이라도 오고 갈까봐 혜선이가 상처받을 말이라도 낼까봐 걱정이 돼서 졸업식 내내 불안함에 예민해져 있었어요. 다른 반에서 혜선이의 표정을 조심스럽게 살피며 부디 졸업식이 무사히 끝나길 심하게 바랐습니다. 그리고 졸업식이 막 끝나려던 때 후배들의 축하 노래를 부르며 기뻤습니다. 혜선이가 자리를 떠나 제 쪽으로 오지 않을까 했는데 돌발 상황에 주변 아이들이 소란을 일으켰어요. 이렇게 야단을 치자, 조경하나. 애들이 계속 너를 대단하다고 치켜세우는 소리가 애교처럼 들려 정말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너를 찬양하는데 내게는 단 하나의 칭찬도 아닌 말조차 하지 않았다. 그래서 조금 부끄럽지만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야기하고 싶다. 내 천사 같은 친구 경화야, 고마워. 너 덕분에 대학에 입학할 수 있겠어? 너를 생각하며 열심히 공부할 거야. 그리고 빨리 취직해서 꼭 갚을 거야. 그때의 약속처럼.
혜선이의 말이 들리지 않는 쪽에 있는 아이들과 혜선이의 말을 들은 쪽에 있는 아이들이 서로 옹성거리며 가득 찼다. 조용히 하고 자리로 돌아가라는 것을 들으라. 선생님의 외침은 아이들의 함성 소리에 묻혀버렸다. 혜선이의 돌발 행동으로 인해 제 얼굴은 왼쪽 가슴팍에 박힌 3학년 명찰의 색깔처럼 새빨개졌다. 진정되지 않는 학생들의 함성과 함께 한 명씩 입을 타고 전해지는 우리의 이야기는 어느새 혜선이의 담임 선생님까지 전해졌다. 울먹울먹 잔뜩 눈물을 삼켜 표정을 지었는데 혜선이의 담임 선생님께서 제게 다가오셨다. 아, 김혜선, 사고도 제대로 치네. 못 살겠다. 학생들이 부족한 게 아니라 선생님들까지 포함하여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다. 부끄러워서 쥐구멍에 숨어도 좋을 정도로 민망한 일이 일어난다는 표현이라는 말이 그 순간에 완벽히 이해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박수 속에서 졸업식을 마치게 되었고 그날의 주인공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함정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며 살았습니다. 난장판처럼 복잡했던 졸업식은 금방 기억에서 사라지고 우리는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혜선과 나는 서로 다른 학교에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서로를 의지하고 웃으며 우정을 유지해왔습니다. 혜선은 은행에서 일하길 꿈꾸고 나는 소방관이 되어 사람들을 도우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달랐지만 친구라는 믿음 하나만큼은 남달랐어요. 누가 먼저 꿈을 이루나 내기라도 해야 할 것처럼 바삐는 꿈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군대에 있는 동안에도 저희 둘의 우정에는 변함이 없었어요. 언제나 바쁘고 치열하게 살아야만 했기에 혜선이가 자주 면회를 오지는 못했지만 저도 딱히 혜선이가 오는 날만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저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관계였던 것 같아요. 얼굴을 보면 반가워하고 떨어져 있으면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믿을 수 있는 그런 관계 전역하고 돌아온 날 환영한다며 코가 삐뚤어지게 술을 마시고 혜선이가 말했습니다. 조경하나, 너랑 나는 진짜 할머니 될 때까지 친구할 거야? 당연하지. 그럼 나가 갑자기 엄마나 아빠가 되고 대학이나 뭐든 다 때려치우고 무인도에 사는 것도 내가 무인도로 가버리더라도 너는 내 친구로 남을 거야? 당연하지. 나는 진짜 엄마나 아빠를 때려치우고 싶어. 하지만 넌 다르잖아. 경환아, 내 부모님은 너무 다정하시고 좋으시다. 맛있는 떡볶이도 맨날 챙겨주시고 우리 엄마랑 똑같이 떡볶이를 만들 줄 알았는데 너는 부러워 보인다. 경환아, 내 부모님은 진짜 좋으신 분들이야. 그래서 너도 좋은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 아닌가? 너가 좋은 사람이라서 너희 부모님도 좋은 분들이 되셨다. 그렇나요? 나도 좋은 사람을 만나봐야겠다. 혹시 알아? 우리 아빠도 정신 차려서 이제라도 좋은 아빠가 될지 모르겠어? 야, 술 많이 취한 거 아니냐? 너는 내가 어디가 좋아서 친구해주는데 학교 다닐 때도 애들이 나를 따돌리는데 맨날 등신같이 나랑 놀아주고 넌 내가 어디가 그렇게 좋아? 난 너를 좋다고 한 적 한 번도 없는데 왜 갑자기 내가 널 좋아하는 것이 된 거니? 좋으니까 나랑 친구하는 거 아니었어? 술 마시기 그만해. 이러다가 오뎅탕에 코 빠질 거야. 내가 날 이렇게 좋아해주는데 내가 할머니 될 때까지 너도 갚아야 하는데 내가 취직도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다 좋아해주는데 내가 너를 실망시키기 싫어서 너무 두려워. 진짜 취직을 해야 할 것 같은데 혜선이는 술 취한 것처럼 행동을 해서 일기장을 훔쳐보기까지 해서 미안한 기분이 들었어. 내 마음은 당신에게 뭘 원하고 건네려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실망할 일도 없다고, 특히 취직 못한다고 실망할 일은 더 없다고 말해주고 싶었어. 그래서 혜선이가 정신이 돌아오기까지 2시간이라도 호프집 테이블에 앉아 기다렸어. 정신이 돌아오면 꼭 말해줘야지. 다짐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기억 속에서 사라져 버렸어. 학생, 일어나세요. 희미한 정신이 넘어가서 들려오는 호프집 사장님의 목소리에 깜짝 놀라 눈을 뜨니 동시에 깜짝 놀라 눈을 떠 혜선이가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혜선이를 기다리다가 결국 나도 잠들어 버렸어요. 결국 혜선이의 속마음은 몰래 일기장을 훔쳐보고 알게 된 것으로 생각하고 나는 혜선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늦지 않게 집으로 돌아가야 했거든요.
취직 걱정으로 오래 술상 위에서 칭얼거리던 그 아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정말 은행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기뻤지만 애써 감정을 감추려는 그 모습이 보였습니다. 모습이 놀려주고 싶었던 건 흥미로웠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부담과 불안함도 밀려왔다. 동갑 친구가 취직하여 느낌적인 뒤처지는 마음을 피할 수 없었고 불안함은 바쁜 준비 시간 속에서 사라져 버렸다. 시험은 당연히 합격했고 실기시험도 어릴 때의 부모님의 지도 아래서 길을 쌓아온 체력이 지탱해 주었다. 그래서 조금 고생하더라도 극복할 수 있을 정도였다. 그렇게 모두에게 축하를 받으며 소방관으로 일하는 한 해가 시작됐다. 그런데 코로나가 발생하자 전국이 혼란에 휩싸였다. 솔직히 말하자면 이 상황에는 나조차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서웠어요. 코로나에 걸리면 죽을 수 있다는 것도 무서웠고 백신을 맞고 죽을 가능성도 있는 것도 무서웠어요. 엄마와 아빠도 경고하고 걱정하시는데 그래도 나는 감염되지 않도록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조심스럽게 일하니까 걱정 마세요. 그러나 이 일은 누군가와 마주할 수밖에 없어서 마음이 걱정이에요. 이런 일상이 언제쯤 끝날지 알 수 없는데 엄마와 아빠도 항상 조심하시고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기 바라요. 이 일에 관련해서 어떤 사람이나 직업을 구하는 일이 내 평생의 일이겠죠. 항상 그런 일을 원했고 필요로 한다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했어요.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이곳에서는 안전을 우선으로 지키는 것을 저의 일로 가지겠어요. 지키고 희생해야 하는 시기였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아빠, 아픈 것 없죠? 잘 지내세요. 손소독은 꼬박 하시고 마스크는 하나씩 물어라 해야 우리 아픈 곳 없고. 밖에 돌아다니지 않는 의원이 내가 보내준 손소독제로 조금만 바깥바람 묻어도 곧바로 소독한다. 마스크도 물론이고. 그래도 경환이 너는 괜찮냐? 확진자는 계속 늘어난다는데. 너 하루 종일 그 옷 입고 힘들어서 어떡하지? 저는 괜찮아요, 엄마. 제 일이니까 사명감을 가져야죠. 진짜 걱정 마세요. 하루에도 수백 번 소독하면서 지내고 있으니까, 엄마. 근데 농장은 좀 어때요? 뉴스를 보니 입학식과 졸업식도 포함하여 다양한 행사가 모두 취소되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일상이 막히고 있다. 코로나로 인한 이런 불행한 사태를 겪으며 우리는 농장을 폐쇄해야 할지도 모를 만큼 겁이 나기보다는 이 판세가 언제까지 지속될지에 대한 불안이 크다. 이런 코로나라는 불청객 덕분에 우리 일상에 갑자기 잠입해 구급차를 타고 돌아다니며 시달렸다. 부모님도 입학식과 졸업식을 비롯한 다양한 행사가 연이어 취소되고 통제되어 심각한 고난을 겪었다. 농장에서 키운 꽃들이 팔리지 않아서 적자를 보는 이와 열심히 키우고 정성 가득 키워낸 많은 양의 꽃들을 버려야 할 위기에 처해 있다. 부모님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매우 고생하셨어요. 그러나 그때 모두가 그랬듯이 견디고 버티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평생 해온 직업을 바꾸어야 할지도 고민하시는 부모님과 매일 반복되는 방역수칙 준수에도 조금씩 지쳐가던 저도 저녁 어두워지는 기분과 같은 정체성 상실의 감정이 이어지곤 했습니다. 그렇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몸도 마음도 지친 그 어려운 때 은행에서 적금 만기 알림을 받고 친구가 일하는 은행을 방문했습니다. 도착한 은행에서는 사회적 기업인 농가를 지원하는 캠페인으로 저렴한 가격에 꽃을 구매할 수 있는 이벤트가 곧 열린다는 현수막을 봤습니다. 안내가 진행되고 있었을 때 사회농가라는 단어에 부모님의 생각에 잠기던 찰나 멀리서 저를 향해 손을 흔드는 혜선이가 보였습니다. 여기 하는 입모양이 잔뜩 신이 나 보였고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었나 하며 자리로 향했어요. 적금 만기돼서 왔어? 근데 뭐 좋은 일이 있어? 이거 봐, 아이디어 좋지? 그러게 좋네. 사람들만 좋아해주면 진짜 좋은 아이디어네. 그치, 우리 동네 고객님들 분명 다들 좋아해 주실 거야. 이걸로 부모님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셨으면 좋겠다. 그게 무슨 소리야? 너희 부모님 농장 지금 엄청 힘드시잖아. 뉴스에도 나오던데 그걸 보고 내가 잠이 안 오더라고. 지금 누구나 다 어렵고 어려운 시기일지라도 우리는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싶지 않을까요?
하지만 해결책이 쉽게 나타나지 않아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도와주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죠. 그러던 중 며칠 전, 저희는 조용히 진행할 수 있는 고객 행사를 지점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신의 부모님을 떠올려 제안했고 내부 반응도 좋았습니다. 규모도 크지 않고 비용도 낮추어야 하므로 큰 도움이 되지 못할 수도 있지만 혜선이는 뉴스에서 부모님에 대한 걱정을 하며 은행과의 화해 프로그램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전 생애를 꽃농장 아들로 지냈던 저조차도요. 생각하지 못한 기발한 생각을 하다니 정말 놀랍고 고마웠습니다. 남는 게 없으시면 말 좀 도루묵일까 싶어서 조심스럽게 여쭤봤는데 부모님께서 정말 너무 좋아하시면서 꼭 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더라. 난 정말 내 입으로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좀 잘한 것 같아서 뿌듯했어. 아직 행사 시작도 안 했지만 고객님들도 되게 좋아하실 것 같고. 야, 김혜선, 진짜 너 똑똑한데 어떻게 나도 못할 생각을 봤냐 봤어. 이게 나야? 고맙다. 우리 부모님 생각까지 해주고 내가 아들로서도 친구로서도 면목이 없네. 나 살기에만 바빴으니. 고마우시다면 새로 나온 상품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고객님. 힘들게 아르바이트 하던 학생 시절과는 달리 혜선이는 제법 밝고 명랑한 직장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만 마음의 시계가 반대로 흘러가는 것인지 혜선이만 어른이 된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예전과는 달리 농담도 자주 하고 미소가 더 많아진 혜선이의 모습이 참으로 보기 좋았습니다. 업무 시간 동안은 친구로서의 대화를 다 하지는 못했지만 은행 업무는 잘 해결한 뒤 은행을 나오면서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뚜루르, 뚜루루. 투박한 통화 연결음 끝에 잔뜩 숨을 차게 한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말 오랜만에 듣는 톤의 목소리였다. 왜 지금 혜선이네 은행에 갖다 줄 꽃들을 준비하느라 바빠 죽겠으니까 나중에 전화해. 바쁘다고 죽을 것 같다는 엄마의 말과는 달리 목소리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어 있었다. 엄마의 웃음꽃이 피어나는 목소리를 듣자마자 나도 기분이 참 좋았다. 혜선이와 부모님의 합작품인 화훼 양식과 살려내기 행사는 모두에게 소소한 기쁨을 전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이후로도 그 행사는 주기적으로 개최될 수 있게 되었다. 지금은 조금씩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다. 현재도 많은 곳에서 숨겨진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겪고 있고 회복하지 못한 경제 상황에 심적 고통을 호소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예전처럼 좋아진 것은 아니지만 부모님의 목소리가 한결 좋아지시면서 혜선이에게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혜선이는 맛있는 것을 사주려고 봉투를 지어주신 부모님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만난 날, 전날 회식을 했더니 퉁퉁 부어서 한숨을 쉬며 고민하는 모습을 보고 고백했습니다. 야 혜선아, 사실 진짜로 눈물이 나게 고맙다. 왜 갑자기 그러냐? 요즘에는 엄마, 아빠 목소리에도 고마움을 느끼고 있어. 진짜 많이 좋아진 것 같아. 다 너 덕분이야. 내가 뭘 한 것이냐고. 됐어. 그런 말 하지 마. 안 해도 되네. 마음 다르게 몰라도 대충 다 알아. 할머니, 할아버지 되기 전에 갚아줘서 고맙다. 2천만 원도 2천억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값진 걸 나한테 돌려줬네. 그때 내가 사귄 친구가 등록금 내준 친구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김혜선, 너라서 정말 다행이야. 그리고 나 솔직히 할머니, 할아버지 되어도 너랑 친구한다는 말 진짜 진심이었다. 거짓말이 아니었어. 참나, 누가 너 진심 아니라 그랬어. 거짓말이라고 생각한 적 없어. 그리고 나 진짜 한 것도 없는데 뭘 이렇게까지 고마워하냐. 그때 내가 너한테 진 빚은 아직 갚으려면 한참 멀었지. 이자를 단단히 쳐 받으셔야 해요. 혜선이도 나도 눈물이 나오려는 것을 꼭 참았어요. 눈물을 흘리는 건 좀 창피해서 그래서 참았는데 아마 혜선이도 같은 이유로 눈물을 참았을 거예요. 저희는 서로 단판인 듯 달랐다가도 어느새 복사판처럼 닮아있는 그런 관계니까요. 혜선이는 앞으로도 제게 더 갚을 것이 남아있다고 말했어요. 저는 오늘도 내일도 다 갚아줘서 고맙다고 말할 예정이지만요. 더 이상 혜선이가 마음속에 빛을 지고 살아가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이제는 갚아야 할 빚이 있는 친구가 아니라 그냥 마음을 달래고 나누는 친구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름에 태어났지만 차갑고 쌀쌀한 말투와 털털하고 쿨한 성격 덕에 겨울과 참 많이 닮은 내 친구 김혜선은 무너질 법한 상황 속에서도 투정을 부리고 짜증을 내야 하는 상황 속에서도 슬기롭게 버티고 있습니다. 제 친구 김혜선은 힘들게 참을성을 유지하며 무슨 일이 있어도 굳건히 버텨왔습니다. 그런 그녀 곁에 있는 제가 정말 힘이 되어주고 있는 것이 맞을지, 제가 그 아이의 인생에 얼마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는 사실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자신이 있는 건 기댈 곳 따위는 필요 없을 것 같았던 그 아이가 언젠가부터는 제게 기대고 있다는 점입니다. 가장 좋아하는 친구에게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더욱 소중한 일이죠. 혜선이 덕분에 저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행복이 오래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힘든 가난이나 코로나로 인해 잃어버린 일상들이 우리에게 얼른 완전한 형태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이 사연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